안녕하세요. 그날의 달빛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매일 이렇게 달빛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한 편을 읽어보려 해요. 경계라는 단편소설집인데 제 오랜 친구인 위담비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글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지를 비롯해서 책 속에 사파들이 있는데 이제 직접 작가가 그린 것이기도 하고요. 소설의 내용은 이제 8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의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모두 저마다의 내면의 아픔을 갖고 경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경계에 대해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잘하는 것과 다 잘하는 것의 경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경계, 기르는 것과 함께하는 것의 경계,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경계, 나와 남의 경계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꽃이 피는 것과 지는 것의 경계에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꽃이 피는 것과 지는 것의 경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 피는 것과 지는 것의 경계에서 시간이 흘렀다. 흐른 시간은 바람으로부터 감각된다. 날이 부쩍 서늘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만 쉽다라고 생각해버렸다. 서늘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다. 지겹도록 많이 한 생각. 지겹지도 않은지 자꾸만 드는 생각. 발에 차이는 듯 드는 생각에 익숙하다. 쉽다는 생각은 도처에 널브러져 있다. 날씨에, 물건에, 사람에, 나무에, 신발끈에, 그냥 그 모든 것에 그 생각이 거추장스럽게 매달려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그것은 비단 모두에게 공평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불공평하게도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한때는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쉽다는 생각을 지워가며 이겨내며 그땐 모두에게 존경심 같은 걸 품었었지. 다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웃고 떠들고 숨쉬고 말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걸까? 나는 그 모든 일이 쉽지 않은데. 모든 것이 걸림돌 투성인데. 걸음은 자꾸 멈추신다. 자꾸만 땅을 쳐다보게 되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 입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버겁다. 버겁고 버겁다. 내일은 나에게 이렇게 버거운 것이다. 내일의 무게가 떠오른 태양의 질량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진다. 새벽 4시만 되면 이제 슬슬 내일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까마득해진다. 내 머리가 태양만큼 무거워지기라도 한 듯이 눈을 감기 싫어.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내일이잖아. 10대 시절부터 이어져온 불면증은 이렇게 시작됐다. 불면의 밤은 오늘도 계속된다. 서늘해진 날씨만큼이나 쉽다는 생각은 더욱 서늘하게 내 옆에 다가와 있다. 뒤척인다. 뒤척인 자리마다 서늘함이 묻어난다. 퍼렇게 묻어난 서늘함은 나를 차갑게 감싼다. 차갑다. 추워. 이럴 때면 네가 떠오른다.
그리고 금세 죄책감이 든다. 널 떠올린 것은 내게는 죄악이야. 감히 널 떠올리다니. 베개의 얼굴을 묻는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그때의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은 한 것일까? 널 떠나는 게 최선이었을까? 부질없는 생각, 쓸데없는 망상들, 후회와 미련, 더러운 단어들. 그리고 그보다 더 더러운 건 나다.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버려야 해. 버리고 싶다. 지금 당장 밖을 뛰쳐나가고 싶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싶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니, 실제로는 몸은 떨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에 가깝다. 숨이 막힌다. 가는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 그 사실에 얼굴이 일그러진다. 화가 난다. 답답하다. 밉다. 속이 탄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보다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포 하나하나가 낯설다. 그 하나하나가 나를 침범하는 것만 같다. 몸서리. 몸서리는 결국 눈물로 방울진다. 그러나 나의 감정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화가 난다. 밉고 속이 탄다. 시간은 이상하게도 흘러만 간다. 이제 동이 틀 것만 같다. 이상하다. 나는 왜 이곳에 있지? 나는 왜 있지? 나는 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이 말들은 뭐지? 낯설다. 텅 비어있고 차갑다. 서늘하고 화가 난다. 같은 말의 반복. 닿지 않는 나. 그 말들을 뒤로 한 채 오늘도 태양은 떠올랐다. 나는 그제야 죽어버린 시체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집에 돌아왔다. 닫히는 문의 소리가 난다. 그리고 정막. 습관처럼 신발을 벗는다. 집에는 가구나 집기가 거의 없다. 전등을 켜지 않는다. 어둡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두렵지 않은지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의 표정이 궁금하다. 그러나 좀채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방이 어둡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태양 아래에서도 그의 표정은 좀처럼 선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넌 경계선이 흐릿한 사람 같아. 그녀는 그를 여러 이름으로 정의했다. 경계선이 흐릿한 사람, 순수가 가려진 사람, 회색 인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정의들로 그는 누군가로부터 정이 내려진 것이 처음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니, 누구도 그에게 그만한 관심조차 없었다. 그의 경계가 흐려진 것은 늘 사람들의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일 테다. 그를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마치 보호색을 입은 듯한 사람이었다. 아니, 형태가 없는 것에 가까웠다. 어디에든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든 흘러가버리는 것이다. 그런 그를 발견한 것은 그녀였다. 여기 있었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 자신조차도 몰랐다. 그녀가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그를 만나서야 그녀는 깨닫게 된 것이다. 아, 나는 이 사람을 찾아다닌 거였구나.
24년이라는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거구나. 외로웠다. 그녀도 그랬지만 그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외롭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그 정적의 질감은 거칠었다. 침묵이란 입자들로 구성된 정적은 사포처럼 까슬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질감에 이미 굳은 살이 박일대로 박힌 사람이었다. 그러나 보고 있는 우리는 그 광경에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곧 불을 켰다. 빛은 정적의 거친 표현을 한결 부드럽게 다듬어줬다. 휑한 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클레이로 만든 모형이었다. 지문 자국이 잔뜩 묻은 그 모형은 그녀가 만든 것이었다. 모형이 놓인 위치는 눈에 띄지도 그렇다고 숨겨져 있지도 않은 위치였다. 뻔하게도 그는 그 모형을 차마 버리지 못한 것이다. 1000원 마켓에서 산 싸구려 키트로 만든 모형이었음에도 예쁘지 않은 원시인 모형이었다. 그는 그 모형의 존재를 마치 잊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로 향했다. 그는 불을 켜고 잠이 들곤 했다. 샤워는 생략하기 일쑤였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대신 돌봐주는 것이 그녀는 즐거웠다. 불을 대신 꺼주고 씻으라고 잔소리하고 밥을 차려주고 그는 그녀가 차려주는 모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던 시절이었다. 그는 웃을 때면 입이 거꾸로 된 세모 모양이 되었다. 치열이 아주 바른 치아를 환하게 드러내며 그러나 지금 그의 표정은 다시 말하지만 좀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그는 곧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자주 하는 생각들보다 더 위험한 감각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곧 죽을 것 같다는 감각이다. 감각은 생각보다 늘 더 위험하다. 위험은 그의 바로 옆에 다가와 있었다. 그는 오늘도 무사히 잠이 들었다. 비록 그 과정은 수월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는 출근하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것이다. 그는 형태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디로든 흘러들어가서 어디로든 다시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도 이제는 옆에 없는 그녀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몰랐다. 14일 뒤 그가 저지를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을 남깁니다. 읽히지 않을 글을 남기는 이유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이대로 모든 일이 끝나버린다면 글쎄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34년이라는 시간에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제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막상 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으로 허물을 느꼈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최근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간에 첫 자락부터 펼쳐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물건을 혼자 사러 간 날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또렷이 기억납니다. 6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
어느 초등학교 근처에 살았습니다. 학교 앞에는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 뽑기를 파는 아주머니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점상들이 들어서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앞을 지날 때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손에는 붕어빵, 뽑기 등이 언제나 지어져 있었답니다. 그날은 솜사탕 아저씨의 날이었어요. 엄마랑 지나오면서 솜사탕 아저씨를 보았지만 범자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차마 사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분홍색 솜사탕이 눈앞에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솜사탕을 잡고 싶어서 바쁜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나 솜사탕 먹어도 돼?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가 저에게 500원짜리 하나를 쥐어줬어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길 조심해라 등등의 당부를 하면서요. 당부를 잘 새겨듣고 문 밖을 나섰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요. 그러나 학교 담벼락을 돌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발걸음 씩씩해졌지요.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용기가 뱃속부터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씩씩한 발걸음으로 담벼락을 돌고 교문 앞에 선 그 순간 아저씨는 없었어요. 아저씨가 서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담벼락에 그림자만 남은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던지요. 날씨가 맑은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쨍하니 비추는 날이었어요. 제 머리는 그만 태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라도 한 듯이 아래로 숙였어요. 집에 와서는 열이 펄펄 끓었어요. 이부자리에 누워서 눈물만 툭툭 흘렸던 것 같아요.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보살펴줬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를 나는 바라보았어요. 어둑한 5시의 방이 떠올라요. 불투명한 창으로 나른한 빛이 들어와요. 불 꺼진 방에서 엄마는 제 이마의 수건을 계속 갈아주었어요. 수건은 금방 뜨뜻해졌죠. 베개는 눈물과 땀으로 젖었어요. 축축한 베개가 뺨에 느껴졌고 눈이 스르르 감겼고 그날은 참 일찍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꿈에서 저는 절벽 아래로 한참 동안 떨어졌어요. 붉은 빛이 도는 어두운 계곡 아래로요. 사지를 허우적댔지만 땅에는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기어이 땅이 제 온몸에 닿았을 때 꿈에서 깼어요.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자 엄마는 저더러 키가 크려고 그런 꿈을 꾼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다시는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지는 꿈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키가 제법 컸어요. 누가 봐도 어른스러운 아이였죠. 저는 덕분에 제 속내를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는데 말이죠. 아파도 슬퍼도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점점 더 어른스럽게 봤고 저는 점점 더 제 속을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제 속을 잊어버렸나 봐요. 제 실내화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때도 이유 없이 뺨을 맞았을 때도 제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솜사탕을 사러 간 그날 제 모든 눈물을 다 쏟아냈는지도 몰라요. 저는 물 빠진 옷감처럼 흐릿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제 색이 전부 빠져나가기라도 한 듯이. 잃어버린 제 색깔을 찾은 순간은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녀에 대해 말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녀를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날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지만 누구에게도 정의 내려질 수 없는 사람도 그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는 그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보다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녀로부터 정이 내려진 저란 사람에 대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늘 공허한 사람이에요. 공허라는 단어만으로는 이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속이 텅 빈 껍데기만을 안고 사는 기분. 저 자신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 온통 껍데기였죠. 속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마치 텅 빈 담벼락의 그림자 같은 어느 봄날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지는 벚꽃을 보고서요. 저렇게 힘없이 흐드러져 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게 눈물나게 가여워서 울었습니다. 아, 알맹이도 없는 제가 가짱캐던 말이에요. 늘 끄트머리에 놓인 기분을 느낍니다. 생의 끄트머리, 죽음의 끄트머리이기도 합니다. 앙상하게 져버린 벚꽃가지처럼요. 죽어있는 것은 아니나 살아있는 것도 아닐 수밖에요. 저는 무엇일까요? 태어난 것일까요? 죽어가는 것일까요? 흔하디 흔한 의문, 뻔하디 뻔한 질문. 질문은 그만하고 싶어요. 의문도 그만 품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까맣게 작아지는 저를 느낍니다. 원으로, 점으로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소멸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저는 죽어가는 것이었나 봐요. 바닥에 말라붙어 바스러진 벚꽃잎처럼요. 부질없이 흩어지는 생을 느껴요. 지리겨지고 망가져가고 사라져버리는.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화가 안 나요.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까맣게 말라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뭐든 쓰고 싶어요. 마지막이라니.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헛웃음이 납니다. 즐거워졌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만큼요. 딱 제가 살아있는 만큼, 딱 그만큼. 갑자기 힘이 나요. 즐거운 생각이 드네요. 웃음이 나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한 것도 없잖아요. 이미 이상할 만큼 이상한걸요. 저는 계속 웃고 있어요. 이렇게 웃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제가 준비한 그 끝이라면 그걸로 제 34년에 대한 예우는 충분한 거 아닐까요? 할 말은 많지만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떠날게요. 이 기분 그대로 안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회는 없습니다. 미련도 없어요.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대로라면 뭐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안녕.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표정은 밝았다. 그는 흥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의 방석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오랜 시간 긴 글을 쓴 탓이다.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기지개를 시원하게 켰다. 방은 2주 전보다 조금 더 어지러져 있었다.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엔 머리카락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이미 어지러운 방에 그는 옷을 훌훌 벗어서 던져놓았다. 그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고 나온 그에게서는 파우더리한 비누 향이 났다. 그는 기분 좋게 스킨과 로션을 발랐다. 거울을 보고 웃어 보였다. 가지런한 치아가 환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미소도 그의 흔들리는 눈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눈빛을 미처 보지 못한 모양이다. 곧 자신의 옷장으로 향했다. 옷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를 하나 꺼내 들었다. 그의 옷장에서 유일하게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것이었다. 그는 의자에 올라가 그 넥타이를 문의 높은 경첩에 걸쳤다. 쉬이 걸쳐지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넥타이를 얇게 말아서 겨우 걸쳤다. 빠지지 않을지 몇 번 당겨본 뒤 그는 주저없이 넥타이를 목에 감았다. 그가 발로 의자를 밀었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거였어요.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혹은 죽고 나서야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르지요.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삶과 죽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형태가 없는 저는 형태가 바뀌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죽음이란 없는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부유하듯 살아갈 거예요. 그 용기는 결국 마지막 용기가 되었다. 그는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실패한 것이다. 그는 실패했다. 경첩이 너무 약한 탓이었다. 매달리자마자 곧 큰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곧 극심한 통증에 머리가 댕 하고 울리는 것을 느꼈다. 통증과 함께 잠시 의식이 흐려졌다. 그의 흐려진 의식이 맑아지고 나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식이 선명해졌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의 눈앞에 네이비색 서랍이 보였다. 저 서랍 안에는 그녀의 물건이 몇 개 들어있었다. 그녀가 두고 간 양말과 볼펜 몇 자루가 전부지만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는 놀랍게도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넌 경계선이 흐릿한 사람 같아. 그녀의 말이 울렸다. 그 말처럼 그의 눈앞도 흐려지고 있었다. 선명해진 의식과 눈앞의 광경 속에서 또렷이 떠오른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잊고 있던 것들을 느꼈다. 상실감, 슬픔, 분노, 아픔, 고통. 잠깐의 시간은 꽤 깊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직 그의 내면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꽃처럼 피어나지도 시들지도 않기로 결심했다. 아니, 처음부터 피는 것과 시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꽃은 꽃일 뿐이었다.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대신에 존재와 소멸은 허상이다 라고 그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형태가 생기거나 다시 표정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희망이라거나 삶에 대한 의지라거나 그런 것들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 남들이 보기에 그의 일상은 똑같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더는 잊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그의 옆에 있었다면
그 사실을 그녀만큼은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없다. 그를 정의해줄 사람은 더는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스스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정의는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다. 그 뒤로 그는 매일 글을 쓴다. 쓰인 글들은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 글들이었다. 글의 내용은 매일매일 달랐다. 글들은 하나의 맥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글들을 관통하는 것은 있었다. 의식의 흐름대로 써내려갔다는 것. 그는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죽을 때까지 그 시도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것은 그에게 다행이었을까? 불행이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꽃이 지는 것과 피는 것의 경계에서 저는 바람을 따라 이곳저곳을 날아다닙니다. 바람이 제법 서늘합니다. 제 마른 손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서랍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서랍 아래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그 서랍을 바라보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날 제 안에는 2개의 다리가 솟아났습니다. 걸음마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노트를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2 손가락으로 키보드에 발자국을 찢습니다. 발자국이 지키는 소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감각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감각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또 즐거운 일이지요. 저는 꽤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식물을 키워보려 바질 씨앗과 화분을 샀어요. 그렇지만 제게 희망이란 단어는 아직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또 감각합니다. 감각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선 위의 존재라 탄생과 소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저는 지금을 감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이라는 점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려 합니다. 점은 아주 작습니다. 또 까맣지요. 마치 저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또 까맣습니다. 형태가 없고 또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